오늘의 이야기는 삼국지 제5편 동탁의 폭정과 반동탁 연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십상시의 난리가 끝난 뒤 낙양거리는 겨우 안정을 되찾았다. 거리에는 다시 노랫소리가 흘러나오고 장사꾼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번졌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겉모습일 뿐이었다. 동탁은 승지에 주둔시켜 두었던 20만 대군을 슬그머니 성문 가까이로 이동시켰다. 그 자신은 날마다 1000기의 무장 병사를 거느리고 황궁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낙양성 안을 제 집 드나들듯 마음대로 휘젓고 다녔다. 하지만 감히 그의 비위를 거스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무렵 각지의 장군들은 이미 죽은 하진이 남긴 밀서를 받고 군사를 이끌고 낙양으로 속속 모여들었다. 그러나 그들이 데려온 병력은 작심하고 달려온 동탁의 20만 대군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했다. 원소 장군님, 동탁이 아무래도 불순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자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후궁교의 포신이 참다 못해 원소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조정이 이제 막 안정을 되찾고 있는 이때에 경솔하게 군사를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합시다. 원소의 대답은 신중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포신의 얼굴에는 실망이 스쳤다. 그는 이번에는 사도 왕윤을 찾아가 같은 뜻을 전했다. 하지만 왕윤 역시 짧게 대답했다. 두고 보세. 그 한마디뿐이었다.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한 포신은 낙양을 떠나 태산으로 향하고 말았다. 한편 동탁은 날마다 황궁에 들어가 천자와 진류왕을 배알했다. 그 자리에 늘 하태우도 함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자에게 인사를 마치고 궁궐을 나서는 길에 동탁의 맞사위이자 부장이며 모사인 이유가 다가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장군님, 여자의 마음이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동탁이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무슨 말이냐? 이유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아름다운 여인, 진류왕의 생모인 왕미인을 하태우가 독살했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조금 전 황제 모자와 진류왕 사이의 다정한 모습을 보고 난 뒤라. 그 소문이 도무지 사실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다. 동탁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다. 흐흐흐, 너는 인과응보라는 말을 아느냐?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게 마련이지. 하태우도 머지않아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황궁을 나온 동탁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이유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진 장군의 밀서를 받고 낙양으로 향하고 있는 각지의 장군들이 있지.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도착하는 즉시 지체 없이 온 곳으로 되돌려 보내도록 하라. 이유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명을 받들었다. 동탁의 말처럼 그 무렵 하진의 밀서를 받은 장군들이 속속 낙양 근처에 도착하고 있었다. 형주의 정원 역시 그들 중 한 사람이었다. 정원은 낙양성 가까이 이르러 군사를 멈추게 하고 성 밖에 거대한 진을 치고 있는 부대를 바라보며 물었다. 저기 성 밖에 진을 친 저 군대는 누구의 병력이냐? 곁에 있던 의자이자 부장인 여포가 대답했다. 깃발을 보니 서량의 동탁군입니다. 정원이 잠시 그 진을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다. 낙양을 삼켜버릴 듯한 병력이로구나. 그때 먼 곳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누군가 급히 말을 달려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장군님, 누가 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말을 탄 사내가 다가와 마상에서 몸을 숙이며 정원에게 예를 올렸다. 형주에서 오신 정원 장군님이시죠?
정원이 고개를 들며 대답했다. 그렇소만 그대는 누구요? 저는 동탁 장군의 부장 이유입니다. 그래, 무슨 일로 나를 찾아온 것이오? 정원이 말을 멈추고 묻자 이유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공손히 말했다. 예, 장군께 도착이 너무 늦으셨다는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늦었다고? 그게 무슨 말이오? 이유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하진 장군의 밀서를 받고 오신 걸로 압니다만 안타깝게도 하진 장군께서는 이미 십상시에게 암살당하셨습니다. 뭐라고? 정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이유는 담담히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염려 마십시오. 그동안 나라를 어지럽히던 십상시들은 모두 처단되었고 황궁은 이미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니 먼 길을 오셨지만 아쉽게도 헛걸음이 되셨습니다. 정원은 잠시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렇게 되었구먼. 하지만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은가. 황제 폐하께 인사라도 올리고 가는 것이 신하의 도리일 텐데. 이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다.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그럼 저는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이유는 말을 돌려 천천히 자리를 떠났다. 정원은 뒤를 돌아 군사들에게 명령했다. 오늘은 이곳에서 야영하겠다. 모두 준비를 서둘러라. 그는 황제를 배하라고 돌아갈 생각으로 먼 길을 달려온 군사들에게 잠시 휴식을 주기로 했다. 한편 황궁으로 돌아온 동탁은 이유를 불러 은밀히 말했다. 이유, 내 생각에 지금 천자를 패하고 진류왕을 새 황제로 세워 내가 뒤에서 나라를 움직여 볼까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유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대단히 좋은 생각이십니다. 지금이야말로 천하를 손에 넣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진류왕을 제위에 올리시고 장군께서 국정을 뒤에서 이끄신다면 천하는 곧 안정될 것입니다. 그러자면 시일을 끌지 말고 지금 바로 단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탁은 그 말에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좋다. 그럼 내일 옥명원에서 연회를 열겠다. 모든 대신과 장군들을 초대해라. 이튿날 동탁은 옥명원에서 성대한 연회를 베풀었다. 만조백관이 모두 초대장을 받았으나 누구 하나 참석을 거부하지 못했다. 동탁의 위세가 하늘을 찔렀기 때문이다. 연회가 시작되자 성 밖을 에워싼 20만 대군의 존재가 모두의 마음을 짓눌렀다. 잔치 자리에서는 웃음이 오갔지만 그 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몇몇 장군들이 속삭였다. 동탁 장군의 기세가 실로 대단하군. 그러게 말이오. 성 밖엔 20만 병력이 대기하고 있지 않나? 이제는 도저히 그를 막을 수가 없겠소. 앞으로는 죽은 하진 장군 대신 동탁 장군의 눈에 들어야겠군. 그 소리를 듣던 정원은 얼굴빛이 어두워졌다. 옆에 있던 여포에게 조용히 말했다. 여포야, 저기 들리는 말 듣고 있느냐? 여포야, 나는 괜히 이 자리에 온 것 같구나. 정원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다. 아버님,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여포가 묻자 정원이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내가 이 연회에 온 것은 초대를 거절하면 무례가 될까 염려해서였지. 하지만 막상 와보니 여기 있는 자들은 모두 동탁의 기세에 눌려 꼼짝도 못하고 있구나. 그때 문 앞에서 집사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동탁 장군께서 입장하십니다. 순식간에 연회장은 숨을 죽였다. 동탁은 장검을 찬 호위 무사들을 좌우에 거느리고 느릿한 걸음으로 들어섰다. 그의 눈빛이 좌중을 휘감자 문무백관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동탁이 입을 열었다. 나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오. 황제란 천품이 고상하고 인덕을 지녀 백성들이 존경할 만한 인물이어야 하오. 그러나 새로 등극한 금상은 의지가 박약하고 성품이 너무도 나약하오. 반면에 황제의 아우인 진류왕은 학문이 깊고 기계 또한 굳세며 본래부터 황제의 그릇을 지닌 인물이요. 지금 세상은 혼란스럽고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져 있어. 이럴 때일수록 뛰어난 황제가 나라를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소? 그러므로 나는 차제에 황제를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 말이 끝나자 연회장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감히 입을 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천자를 바꾸자는 말은 목숨을 내놓고도 할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좌중에는 두려움이 감돌았고 모두가 침만 꿀꺽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그때 갑자기 한 장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순식간에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좌중의 침묵을 깨고 말문을 연 사람은 형주자사 정원이었다. 본관은 단호하게 반대하오.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동탁은 노기에 찬 시선으로 그를 노려보다가 불쾌한 기색을 담아 말했다. 반대하는 이유를 말해보라. 정원은 곧바로 답했다. 금상께서는 선제의 적자여. 아무런 잘못도 없는 황제를 신하의 신분으로 어찌 패립을 논할 수 있단 말이오? 동탁의 얼굴이 일순간 일그러졌다. 그는 성난 목소리로 고함쳤다. 아가리 닥쳐라. 나를 따르는 자는 살고 거역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리고는 허리에서 칼을 뽑아들었다. 좌중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누가 먼저 어떻게 나설지 모를 상황이었다. 정원은 조금도 겁내지 않고 또렷하게 맞받아쳤다. 칼을 뽑으면 누구를 어떡하겠다는 것이냐? 그의 등 뒤에는 위풍당당한 위장부가 서서 동탁을 노려보며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 위장부는 눈빛이 불같이 빛나고 기골이 장대하여 맹호 같은 위엄을 풍기고 있었다. 좌중의 분위기는 한층 무거워졌다. 그때 동탁의 모사 이유가 재빨리 상황을 읽고 황급히 동탁의 옷소매를 잡아당겼다. 여긴 술자석이오니 그런 정사는 내일 도당에서 말씀하시도록 하십시오. 동탁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그 얘기는 내일로 미루기로 할까? 마지못해 칼을 다시 허리에 꽂으면서도 동탁은 위장부의 정체가 몹시 궁금해 보였다. 그는 자리에 앉아 좌중을 훑어보며 다시 입을 열었다. 제공들은 나의 제안에 이론이 없을 테지요? 그러자 중랑장 노식 장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문제는 단념하시오. 천자의 패립을 맘대로 떠들다가는 공이 오해를 사게 될게요. 노식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동탁은 또다시 분노를 터뜨렸다. 닥쳐라. 너는 내 손에 목이 달아나고 싶으냐? 위급한 기류 속에서 이유가 얼른 앞으로 나서서 그를 막았다. 안 됩니다. 노식 장군은 천하가 존경하는 대학자이신데 이런 분을 해치시면 백성들의 여론이 매우 나빠집니다. 동탁은 성난 기색을 누그러뜨리려는 듯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명령했다. 그러면 저자의 벼슬을 빼앗아 버려라. 그 자리에서 노식은 즉석으로 벼슬을 빼앗기고 말았다. 이날의 연회는 즐거움보다는 동탁이 뿜어내는 공포 속에서 마무리되고 말았다. 그날 밤 동탁은 처소로 돌아와서도 정원 뒤에 서 있던 위장부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다. 이봐, 그 위장부가 대체 누구냐? 동탁이 사위 이유에게 묻자 이유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그 사람은 정원의 양자 여포라 합니다. 자는 봉선이라 하는데 활을 잘 쏘고 말을 타면 천하에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에게 한 번 걸리면 살아 돌아올 수 없다고들 하지요. 동탁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나 그 이튿날 아침 정원과 여포는 낙양으로 진군해 동탁의 진지를 향해 맹렬히 공격해왔다. 역적 동탁, 이리 나오너라. 내 칼맛을 보여주겠다. 정원이 소리쳤고 여포가 그 옆에서 창을 휘두르며 돌격했다. 동탁은 급히 군사를 이끌고 맞서 싸웠으나 여포가 쏘는 화살에 장수들이 차례로 쓰러졌다. 결국 동탁의 군대는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크게 패하고 말았다. 밤이 내려앉고 전투가 끝나자 동탁은 장수들을 불러 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형주자사, 정원은 두렵지 않다. 하지만 저 여포란 자, 그 용맹은 감당하기 어렵구나. 아, 나에게도 저런 장수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전투에서 패하고 돌아온 동탁은 깊은 한숨을 쉬며 고민에 잠겨 있었다. 그때 호분 중랑장 이숙이 앞으로 나섰다. 장군님, 염려 마십시오. 그는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여포를 우리 편으로 데려올 방도가 있습니다. 장군님의 적토마 한 필, 그리고 금은보화 한 자루만 주신다면 제가 그 일을 맡겠습니다. 동탁이 눈썹을 찌푸렸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여포는 재물을 밝히는 자입니다. 게다가 저와는 고향이 같은 친구로 어릴 적부터 서로 알고 지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 설득한다면 틀림없이 우리 쪽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동탁이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 허나 여포는 정원의 양자라 하지 않았는가? 과연 아들이 아비를 배반할 수 있을까? 이숙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 일은 제게 맡기십시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유리 로가 나직이 거들었다. 장군님, 천하를 얻으려는 큰일에 말 한 필 아끼실 때가 아닙니다. 동탁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자네 말대로 하세. 적토마와 금은보화를 주겠으니 반드시 그 일을 성공시켜야 하네. 그날 밤 이숙은 자신이 타던 말 뒤에 적토마를 묶고 금은과 보석이 가득 든 자루를 지고 적진을 향해 나섰다. 진지의 경계병이 그를 막아섰다. 이숙은 침착하게 말했다. 여포 장군의 고향 친구 이숙이 찾아왔다 전해주시오. 잠시 뒤 소식이 전해지고 여포가 직접 군막 밖으로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뜻밖의 반가움이 번졌다. 오, 이숙이 아닌가. 이 깊은 밤에 웬일인가. 여포가 군막 밖으로 나와 반갑게 인사하자 이숙이 웃으며 말을 꺼냈다. 자네, 이게 얼마만인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지냈나? 여포가 고개를 끄덕이자 이숙이 덧붙였다. 자네가 염려해준 덕분에 나는 호분 중랑장의 벼슬을 지내고 있네. 자네도 나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네. 아무튼 반가워이. 오늘 자네를 만나는 것이 하도 반가워 선물 하나 가지고 왔네. 받아주겠나? 선물이라니 무슨 선물이요? 이숙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말 한 필을 가지고 왔네. 그리고는 여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말을 보여주었다. 이 말 하루에 천리를 달려도 지치지 않는 적토마라 불리는 명마일세. 온몸은 새빨갛고 바람을 가르며 달릴 때 갈기는 불꽃처럼 휘날리는 희대의 명마이지. 이숙의 말에 여포는 횃불을 들고 가까이 다가가 말을 살펴보았다. 횃불에 비친 적토마는 과연 놀라웠다. 온몸이 선명한 붉은 빛으로 빛나고 갈기는 우람하게 흩날리며 체격은 당당하고 윤기가 반지르르 흘렀다. 여포의 눈빛이 번쩍 빛났다. 과연 천하 명마로구나. 여포가 적토마를 바라보며 감탄했다. 이거야 말로 듣던 대로 천하의 명마로군. 내가 이런 선물을 받아도 괜찮을까?
이숙이 너털웃음을 지으며 답했다. 별소리를 다 하네 그려. 자네와 나 사이에 무슨 허물이 있겠나. 그런데 적토마를 자네에게 주긴 했지만 과연 자네가 탈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적토마가 천하에 둘도 없는 명마라는 사실을 자네, 양부가 잘 알고 있을 걸세. 이 말을 보는 순간 자네에게 양보하라고 하시지 않겠나? 여포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러다 이내 마음을 정하고 이숙을 군막 안으로 들여보냈다. 그리고 융숭한 술상을 차려 정중히 대접했다. 술이 한숨배 돌아가자 이숙은 여포의 마음을 살피듯 말을 꺼냈다.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밑에서 일해야 하는 법일세. 그런데 자네는 비상한 재주를 가졌으면서도 지금 너무 천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포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히 답했다. 좀 그런 면도 없지는 않지. 그런데 자네는 요즘 세상에서 누가 가장 훌륭한 영웅이라고 생각하나? 이숙이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그야 물론 동탁 장군이지. 여포는 의외라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반문했다. 동탁 장군? 이숙이 진지하게 말을 이었다. 동탁 장군으로 말하면 막강한 실력자이면서도 부하들을 애정으로 돌보기 때문에 그의 수하 병사들 모두가 장군을 흠모하고 있지. 여포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답했다. 하지만 나와는 인연이 없는 사람이야. 동탁은 양부와도 사이가 좋지 않고 또 나는 동탁군을 치는데 선봉에 서기도 했으니. 이숙은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동탁 장군은 자네에게 전혀 원한이 없다네. 자네는 자네 역할을 다했다고 보는 것이지. 바로 이런 것이 동탁 장군의 그릇이 큰 점이네. 사실 오늘 자네에게 가져온 예물은 동탁 장군이 보내온 것이고 나는 그저 심부름을 했을 뿐이지. 여포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다. 뭐야? 동탁 장군이? 내가 장군의 목숨을 위협했는데도 내게 선물을 보냈단 말인가? 응, 적토마만 해도 장군이 아들보다도 아끼던 말일세. 그런데 자네 인물에 반해 아낌없이 선물했지. 뿐만 아니라 자네에게 선사하라고 금은보화도 많이 가져왔네. 이숙은 금은보화가 가득 담긴 자루를 여포에게 내밀며 마지막으로 설득했다. 동탁 장군 밑에서 나 같은 사람도 중랑장이라는 벼슬을 누리고 있지 않나? 만일 자네가 동탁 장군의 휘하로 온다면 최고의 대접을 받게 될 걸세. 어때, 나와 함께 동탁 장군을 모셔볼 생각은 없는가? 여포는 잠시 생각에 잠기며 침묵 속에 작은 음소리를 내었다. 여포는 입을 굳게 다문 채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네는 그동안 공이 많았으니 후한 대접을 받고 있겠지만 내가 지금 동탁 장군에게 가게 되면 아무런 공을 세운 것도 없는데 무슨 이유로 후한 대접을 받게 될 것인가? 이숙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천만에. 동탁 장군은 공로보다 임무를 더욱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네. 자네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걸세. 그런데 자네가 동탁 장군 휘하로 간다고 해도 당장 이렇다 할 공이 있는가? 여포는 잠시 침묵 속에 빠졌다. 그 눈빛이 결연해지더니 입맛을 쩍 다시며 마침내 말한다. 오늘만 해도 동탁 장군의 진지를 정원 장군이 기습하지 않았는가? 지금 동탁 장군은 정원 장군을 미워하실 걸세. 그렇다면 양부 정원을 제거하고 함께 온 군사들을 몰고 투항하면 동탁 장군이 나의 공로를 인정해 주겠지? 이숙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르다뿐인가? 자네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그 이상의 공로가 어디 있겠나? 사실 정원의 밑에서 썩어버리기엔 자네는 너무도 뛰어난 인물이야. 여포는 잠시 침묵하며 작은 음소리를 내었다. 이숙이 의미심장하게 말을 이어갔다.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하지 않던가. 이왕 자네의 생각이 거기에 이르렀다면 오늘 밤으로 그 일을 단행해주게. 그러면 나는 먼저 가서 동탁 장군에게 자네의 뜻을 전하고 내일 아침 자네가 군사들을 이끌고 동탁 장군 휘하러 오는 것을 기다리겠네. 이숙은 여포의 두 손을 잡고 흔들며 결연한 어조로 의미를 강조했다. 이숙이 돌아가고 삼경이 되었을 때였다. 여포는 칼을 빼어들고 양부 정원의 침소로 조용히 들어갔다. 아니, 이 밤중에 내가 웬일이냐? 잠에서 깜짝 놀라 깨어난 정원이 여포를 보고 물었다. 여포는 냉정하게 답했다. 내 당당한 대장부로서 당신의 양자 노릇은 더 이상 하지 않겠소. 뭐, 그게 무슨 소리냐? 정원은 기가 차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여포는 곧 달려들어 정원의 목을 한 칼에 베어버렸다. 여포는 한 손에는 피 묻은 칼을, 다른 손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정원의 머리를 들고 중군으로 나와 잠자던 병사들을 깨웠다. 그리곤 병사들을 모아놓고 큰 소리로 외쳤다. 정원이 옳지 못한 짓을 하기에 내가 목을 베었노라. 너희들 중 뜻 있는 자는 나를 따르고 불만 있는 자는 형주로 돌아가거라. 한동안 병사들은 소란스러웠다. 그러나 갈 곳이 없어진 대부분의 병사들은 여포를 따르기로 결심했다. 날이 밝자 여포는 군사를 거느리고 동탁의 진지로 넘어왔다. 이숙은 멀리서 마중 나와 반갑게 맞아주었다. 동탁이 기뻐한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는 이미 성대한 자리를 마련해 두고 군문 밖까지 마중을 나왔다. 여포는 적토마에서 내려 동탁에게 정중히 인사를 올렸다. 대장부는 자기를 알아주는 어른을 위해서는 죽음조차 아끼지 않는다고 하옵니다. 소신은 이제 장군을 주공으로 모시게 된 것이 다시 없는 기쁨이옵니다. 동탁이 흐뭇하게 답했다. 고마우신 말씀이오. 내가 장군을 만난 것은 가뭄의 단비를 얻은 듯한 기쁨이요. 자, 어서 들어가 환영의 축배를 나눕시다. 여포는 기쁨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자리로 들어갔다. 환영연 자리에서 동탁은 여포에게 황금 갑옷과 비단 도포까지 선물로 주었다. 기쁜 나머지 여포는 큰 소리로 말했다. 저는 오늘부터 장군님을 의부로 모시겠사옵니다. 동탁도 여포의 마음을 사기 위해 즉석에서 여포에게 기마위 중랑장 도정우라는 거창한 벼슬을 하사하였다. 여포를 손에 넣은 순간 동탁의 위세는 더욱 등등해졌다. 그는 황제를 바꾸기 위한 계획을 세우며 또다시 성대한 연회를 열고 문무백관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이번 연회에서 여포는 무장한 군사 100여 명을 거느리고 동탁의 뒤편에 서서 시위하였다. 문무백관들 앞에서 동탁의 위압감과 무력 시위가 최고조에 달한 순간이었다. 연회의 분위기는 삭막하기 그지없었다. 문무백관들은 서로 눈치만 살피며 동탁의 눈빛과 몸짓 하나하나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술잔이 오가도 웃음소리 한 줄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 어색한 침묵이 짙어질 무렵 동탁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가슴에는 칼을 품은 채 좌중을 내려보며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이 성스러운 자리를 통해 재경들과 흉금을 터놓고 국사를 논하게 된 것을 본인은 지극히 만족스럽게 생각하오. 언젠가도 말했듯이 지금의 금상은 나약하기 이를 데 없어. 천하를 다스리기에는 역량이 부족하오. 그에 비하면 선제의 둘째 아들 진류왕은 의지와 학문이 모두 출중하여 국가의 100년 대계를 맡기기에 손색이 없는 인물이요. 그러므로 본인은 진류왕을 새로운 천자로 세우는 것이 옳다고 보오. 재경들은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오? 동탁의 말이 끝나자 자리에는 다시 정적만이 흘렀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서로의 눈치를 볼 뿐 감히 한마디 내뱉는 자가 없었다. 그때였다. 중궁교의 원소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동장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오. 금상께서는 즉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무런 잘못도 없으신데 무슨 연유로 폐위를 주장하시오? 이건 모욕을 꾀하는 행위요. 천하의 법도를 어지럽히는 짓이요. 동탁의 얼굴에는 노기가 가득 찼다. 가슴에 안고 있던 칼을 새삼스럽게 손으로 옮겨 잡으며 굵고 힘있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천하 만사가 모두 내 손에 달려 있거늘 내가 하려는 일을 누가 감히 막으려는 것이냐? 나를 거역하는 자, 내 칼이 용서치 않으리로다. 그 말에 원소가 칼을 뽑아들며 응수하였다. 그대가 칼을 쓴다면 나도 칼로 응수하리라. 동탁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칼을 높이 쳐들며 원소에게 달려들었다. 그 순간 부하 이유가 몸을 날려가로 막았다. 대사를 정하기도 전에 칼을 쓰는 것은 옳지 않은 줄로 아뢰옵니다. 부디 진정하시옵소서. 동탁은 걸음을 멈추고 칼을 내리자 원소도 칼을 칼집에 꽂으며 결연하게 말했다. 이런 더러운 자리에는 더 이상 있지 않으련다. 원소는 그렇게 벼슬을 버리고 자기 고향 땅으로 떠나버렸다. 연회장에는 긴 정적이 흘렀다. 동탁은 자리에서 일어나 연회에 남아있던 원소의 숙부 원혜를 굽어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원혜공, 그대의 조카 원소의 행실이 심히 무례하나 내가 특히 그대의 낯을 보고 용서하겠소. 원혜가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이 굽혔다. 황공 무비하옵니다. 동탁이 냉정하게 물었다. 그대는 패립지사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원혜는 겸허하게 대답했다. 동장군의 말씀이 지당한 줄로 아뢰옵니다. 동탁은 잠시 눈을 굴리더니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그대의 목숨은 용서하리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오? 그는 손에 든 칼을 흔들며 만자를 굽어보았다. 좌중은 겁에 질려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만약 이 공론을 막거나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리라. 동탁의 말이 끝나자 좌중의 백관들은 일제히 머리를 숙이고 복창하였다. 존명이 지당한 줄로 아뢰옵니다. 이렇게 하여 동탁은 황제 패립의 결의를 억지로나마 좌중에게 받아내고 나서 시중 주비와 교의 오경을 돌아보며 속삭이듯 말했다. 원소란 놈이 필시 제 고향 기주로 도망쳤을 것이니 차제에 그놈을 추격하여 죽여버렸으면 하오. 주비는 동탁의 눈빛을 살피며 대답했다. 동탁은 심중으로 잠시 고민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원소가 화가 나서 나갔으니 급히 잡으려다가는 오히려 시끄러워질 것이오. 그는 평소 백성들에게 은덕을 베풀어 온 터라 만약 그가 들고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따를 것이니 섣불리 다루면 안 되겠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원소가 일시 붕괴하여 퇴장하였으나 사람됨이 본래 독종은 아니니 자기 고향 근처에 군수볕을 하나 주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동탁은 잠시 생각하다가 교의 오경에게 물었다.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오경도 동의하며 답했다. 저 역시 원소에게 벼슬을 주어 무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옵니다. 동탁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정을 내렸다. 그대들의 의견이 그러하다면 나도 따르겠소. 그러면 원소를 발의 태수에 봉하도록 전하라. 이렇게 원소는 발의 태수로 임명되었다. 며칠 후 9월 초하루 동탁은 가덕전에 13살인 황제를 불러 앉히고 문무백관을 굽어보며 선언하였다. 천자가 우매하여 천하를 다스리기에 부족하므로 이제 그를 패하고 홍농왕이라 부르며 진류왕을 천자로 받들어 대통을 잇게 할 것이니
만조백관은 모두들 그리 알라. 모사 이유는 미리 작성해둔 책문을 읽어내렸다. 만조백관들은 체념한 듯 일제히 허리를 숙였고 어린 황제는 몸을 떨었다. 가덕전은 순식간에 무덤처럼 적막하였다. 그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하태우였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며 울부짖었다. 누가 뭐래도 당신은 한나라 천자이요. 죽어도 옥좌에서 내려오지 마시오. 동탁은 분노하며 좌우의 시위를 돌아다보며 외쳤다.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서 저 소년과 여인을 끌어내거라. 그러자 벼랑간 칼을 들고 동탁에게 덤벼드는 자가 있었다. 역적 동탁아, 하늘을 속여 대권을 빼앗는 내 놈을 그냥 둘 수는 없도다. 그는 상서 정관이었다. 동탁은 몸을 날려 칼을 피했다. 하지만 곁에 있던 이유가 검을 휘둘러 정관의 목을 베어버렸다. 용상 앞은 순식간에 피비린내로 가득 찼다. 잠시 후 동탁은 용상 주변을 정리하고 진류왕을 불러 옥좌에 앉혔다. 문무백관들은 조화를 올렸고 새 천자의 나이는 불과 9살이었다. 5월 단오날 동탁은 아침부터 술에 취한 채 사두마차에 미녀들을 가득 태우고 낙양성 교회로 봄꽃 나들이를 나갔다. 그날 농부들은 단오를 맞아 깨끗한 옷을 입고 삼삼오오 놀이를 즐기며 나와 있었다. 단오는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하인과 머슴들에게 휴식을 주어 다가오는 농사철을 준비하게 하는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동탁은 농부들의 즐거운 모습만 보고 까닭없이 화를 냈다. 농사꾼들이 농사는 안 짓고 놀러 나온다니 말이 되는 소리냐? 저 년놈들을 당장 모두 붙잡아 오너라. 호위병들이 농부들을 붙잡으려 하자 젊은 남녀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몇 명이 붙잡히자 동탁은 끔찍한 명령을 내렸다. 사내놈들은 모두 목을 베고 계집들은 모조리 끌고 가거라. 그렇게 미녀들을 수레에 싣고 돌아가려던 동탁 앞에 갑자기 괴한이 단도를 휘두르며 덤벼들었다. 이 역적놈아! 동탁은 몸을 날려 칼을 피하고 발길로 정강이를 걷어차자 호위병들이 달려와 괴한을 제압했다. 이놈아! 누가 너를 시켜 이런 짓을 하게 했더냐? 그러나 자객은 대답하지 않고 탄식만 흘렸다. 내 놈의 죄가 하늘에 닿아 백성마다 내 고기를 씹어 먹지 못해 한이로다. 내가 너를 처치하지 못한 것이 분할 뿐이다. 동탁은 격분하여 자객의 목을 베게 하고 그 신분을 확인하도록 명했다. 알고 보니 그는 월기교의 오부였다. 동탁은 그의 가족까지 모두 참살하라는 잔악한 명령을 내렸다. 이처럼 동탁의 폭정이 날로 심해지자 붕괴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발해땅 태수로 있는 원소도 동탁의 악행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 그는 낙양의 사도 왕윤에게 밀서를 보냈다. 역신 동탁은 천자를 내쫓고 시해했으니 천하에 둘도 없는 역신입니다. 그런데도 동탁의 악행을 옆에서 보고 계시는 공께서는 모른 채 하시는 듯합니다. 본인은 조정을 바로잡기 위해 군사를 준비 중이지만 동탁의 군세가 20만이나 되어 감히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탁의 악행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신다면 본인은 언제든지 공의 명을 받들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왕유는 이 글을 받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평소에도 고민이 많던 차에 원소의 질책과 경각의 글을 받고 더욱 가슴이 아팠다. 어느 날 궁중에서 여러 고관이 모였다. 우연히 동탁의 신복은 한 사람도 없고 옛부터 뜻을 같이 한 고관들만 참석해 있었다. 왕윤이 자리에서 말했다. 사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라오. 차린 것은 없지만 오늘 저녁에 내 집으로 오셔서 식사나 나누면 좋겠소. 고관들은 흔쾌히 동의하며 따랐다.
왕유는 집으로 돌아와 후원 별당에서 연석을 벌이고 저녁이 되어 고관들이 속속 모이자 문 밖에서 일일이 영접했다. 주연이 시작되었다. 평소 동탁에게 울분을 품고 있던 고관들이라 분위기는 처음부터 침통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왕유는 술잔을 들여다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를 본 손님들이 의아해 물었다. 이 경사스러운 날에 어찌하여 눈물을 흘리시오? 왕유는 고개를 들며 장탄했다. 실상 오늘은 나의 생일이 아니라 여러분을 모시고 조용히 상의할 일이 있어 동탁의 눈을 속이려 핑계를 댔던 것이오. 동탁이 천자를 속이고 권세를 휘두르니 사직을 보존하기 어려워졌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소? 그러자 자리의 고관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말석에 앉은 한 사람이 갑자기 손뼉을 치며 웃음을 터뜨렸다. 아하하하. 모두가 놀라 시선을 돌렸고 그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웃고 있는 이는 교의 조조였다. 왕유는 노기를 띠며 그를 꾸짖었다. 왕윤이 꾸짖자 조조는 얼굴에 웃음을 띤 채 천천히 말하였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 대신님의 거동을 보니 소가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두 어깨에 짊어진 대신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고작 하시는 말씀이 탄식과 눈물뿐이라니 이게 과연 나라의 흥망에 무슨 영향을 주겠습니까? 동탁을 탄식과 눈물로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바로잡으려면 동탁을 거꾸러뜨릴 계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없이 눈물만 흘리시니 이 어찌 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조조의 말에 왕유는 자세를 고쳐잡고 정색하며 물었다. 그렇다면 맹덕, 내게 좋은 계책이 있거든 말해보아라. 조조가 담담히 대답했다. 불초 소관에게 맡기십시오. 소관이 동탁의 목을 베어 도문의 문 위에 높이 달아 보이겠습니다. 왕윤이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다. 아, 그게 정말 자신 있는 말이냐? 조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소관이 근래에 머리를 숙여 동탁을 섬기는 듯 보이는 것은 바로 그를 죽일 기회를 엿보기 위함입니다. 만약 소관에게 그런 뜻이 없다면 어찌 대역죄인 동탁에게 머리를 굽히겠습니까? 뜻하지 않게 조조의 장담을 들은 대신들은 크게 기뻐하였다. 그렇다면 그대가 이제부터 동탁을 제거할 계획을 결행할 자신이 있단 말이오? 그만한 자신이 없다면 어찌 경망대의 여러 대신들 앞에서 장담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결심을 단행해 주기 바라오. 왕윤이 머리를 수그리며 간청하자 조조는 정색하며 허리를 굽혀 말했다. 그 일을 단행하는 데는 대감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다름이 아니오라 듣자 하건대 대감댁에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칠성보도가 있다 하던데 그것을 저에게 주시면 소관이 그 칼로 동탁을 베어버리겠습니다. 동탁을 베는데 굳이 칠성보도가 필요한 이유라도 있어? 조조가 설명하였다. 듣자 하니 칠성보도는 바위는 물론이고 무쇠솥도 깨뜨릴 정도로 날카롭고 튼튼한 보검이라 합니다. 동탁은 평소 겉옷 속에 갑옷을 입고 다니는 자이니 그런 자를 베려면 칠성보도와 같은 명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왕윤이 결심하며 말했다. 조공이 그만한 뜻을 이루어준다면 내가 무엇을 아끼겠소. 내 보검을 기꺼이 내드리리다. 왕윤은 내실로 들어가 집안 전례의 명도 칠성보도를 가지고 나와 조조에게 친히 쥐어주며 신신당부했다. 만에 하나라도 실수가 없게 하시오. 조조는 허리를 숙여 답했다. 소관도 생사를 걸고 하는 일이오니 소관을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는 조공만 믿겠소. 자, 그러면 성공을 비는 축배를 받으시오. 조조는 왕윤이 따라준 축배를 마시고 칠성보도를 허리띠에 숨겼다.
칠성보도는 단도보다는 길고 장도보다는 짧은 중도의 크기로 가슴에 품고 숨기기에 적당하였다. 조조는 술잔을 내려놓고 좌중을 향해 경건히 하직을 고하며 물러났다. 이때 그의 나이는 35세, 젊은 무장 조조는 치세의 능신이자 난세의 간웅이었다. 그 시절 군웅할 것이되는 나관중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 의해 쓰여 삼국연의 혹은 삼국지 통속연이라 불렸으나 사실상의 삼국지 진짜 주인공은 조조라 해도 손색이 없었다. 바로 그 다음 날 조조는 평소보다 늦게 칠성보도를 품에 숨기고 승상부로 출근했다. 승상부 출입문 앞에는 늘 무장한 호위병들이 있어 출입자의 몸수색을 통해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그래서 조조는 평소처럼 무장을 하지 않은 채 출근하였다. 이날도 품속에는 칠성보도를 숨겼으나 겉으로는 무장을 하지 않은 채 노쇠한 나귀를 끌며 출근했다. 호위병이 물었다. 오늘은 출근이 늦으셨사옵니다. 조조는 태연히 대답했다. 그렇게 되었네. 그는 나귀를 승상부 앞에 묶고 양팔을 벌리며 호위병에게 말했다. 승상부로 들어가려니 몸수색을 하게나. 호위병이 말했다. 그냥 들어가십시오. 하루 이틀 오시는 것도 아닌데. 고맙네. 승상부로 들어간 조조는 관리에게 물었다. 승상동탁은 어디 계시냐? 지금 소각에서 휴식을 하고 계시옵니다. 조조는 대답을 듣고 바로 소각으로 향했다. 동탁은 와탑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고 여포가 곁에 서 있었다. 왜 이렇게 출근이 늦었나? 동탁은 조조를 보자마자 나무라듯 말했다. 평소 일찍 출근하던 조조가 이날은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나온 탓이었다. 조조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죄송하옵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말이 워낙 노쇠하여 걸음을 제대로 못 걷기에 이처럼 늦었습니다. 응? 자네의 말이 그렇게도 노쇠했는가? 네, 생활이 군색해서 말을 바꿀 형편이 못 되옵니다. 그래. 동탁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곁에 있는 여포에게 말했다. 여포, 마국간에 가서 좋은 말을 한 필 골라다가 맹덕에게 주도록 하여라. 네, 아부. 곧 말을 골라오겠습니다. 여포가 명령을 받들고 밖으로 나가자 조조는 속으로 생각했다. 인제 됐구나.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로구나. 그러나 동탁은 기력이 탁월한 용장이었기에 조조는 섣불리 덤벼들지 못하고 기회를 엿보며 주저하고 있었다. 그 순간 동탁은 와탑 위에 눕더니 벽을 향해 돌아 누웠다. 조조가 품속에서 칠성보도를 슬쩍 뽑으려 했지만 그 모습이 벽에 걸린 거울에 비쳤다. 동탁은 조조가 칼을 뽑는 모습을 거울로 보고 황급히 일어나 앉았다. 맹덕은 왜 칼을 뽑는가? 조조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가 며칠 전에 명도 한 자루를 입수하였사옵니다. 승상께서 마음에 드신다면 진상하려고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아주시옵소서. 그래. 어디 한번 보여주게. 동탁이 조조의 칼을 살펴보는 동안 여포가 돌아왔다. 동탁은 칼이 마음에 드는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포, 이 명도를 구경해봐라. 조조는 얼른 품속에서 칼집을 꺼내 여포에게 주며 말했다. 칼집은 여기 있소이다. 여 장군이 보다시피 과연 명도가 틀림없지 않소이까? 여포는 명도를 살펴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동탁에게 정중히 건넸다. 과연 좋은 검입니다. 동탁은 보도를 선사받은 것이 고마워 조조에게 말했다. 내가 자네에게 명말을 한 필 줄 테니 밖으로 같이 나가지. 세 사람은 마당으로 나갔다. 마당에는 여포가 끌어온 준마가 한 필 매어 있었다. 이봐, 맹덕. 이 말을 자네에게 주지. 조조는 흔쾌히 웃으며 말목을 두드리며 대답했다.
이런 좋은 말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첫눈에도 과히 명마가 틀림없어 보입니다. 죄송스런 말씀이오나 승상 앞에서 한번 시승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게, 어서 타보게. 동탁의 허락이 떨어지자 조조는 몸을 날려 마상에 올랐고 채찍을 휘두르며 문 밖으로 쏜살같이 달려나갔다. 두 사람은 조조가 곧 돌아오리라 생각하며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조조는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 사람이 웬일일까? 아직도 돌아오지 않으니? 동탁이 의아해 중얼거렸다. 여포가 의문의 눈빛으로 답했다. 아부님, 암만 해도 조조의 거동이 수상했습니다. 조조가 아부를 해치려고 왔다가 일이 뜻대로 안 되니까 짐짓 보도를 선물로 드리고 도망을 간 것이 아닐까요? 내 말을 듣고 보니 딴은 수상쩍은 것이 없지도 않았어. 그렇다면 그놈을 살려둘 수는 없으니 이유를 급히 불러라. 어서 이유를 부르란 말이다. 동탁이 분노하여 소리치자 이유가 즉시 달려왔다. 자세한 사정을 들은 이유는 무릎을 치며 탄식했다. 그야말로 큰 실수였습니다. 조조가 진작부터 처자를 멀리 보내두고 사처에 혼자 살고 있었던 것을 보면 그놈이 아버님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좌우간에 그놈의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 사처로 사람을 보내보겠습니다. 물론 지금쯤은 종적을 감췄으리라고 보옵니다만 동탁은 격분하며 명령했다. 어쨌든 그놈을 당장 잡아오너라. 이유의 말대로 10여 명의 병사를 보내보니 조조는 사처에 없었다. 집에서는 언제 나갔다고 하더냐? 얼마 전에 준말을 타고 동문으로 나갔다고 하옵니다. 수문장이 어디를 가느냐고 물으며 통가패를 보여달라고 하니 승상의 급한 명령을 받고 나가는 길이라고 하면서 지체되면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합니다. 동탁은 듣고 더욱 분노했다. 내가 저를 그토록 아껴주었건만 그놈이 나를 배반하다니 이런 나쁜 놈이 있단 말이냐? 이유, 너는 그놈의 화상을 그려서 전국에 배부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놈을 잡아들여라. 네, 곧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조를 잡아오는 자에게는 만호후의 벼슬과 상금 1000냥을 준다는 것도 공포하여라. 곧 분부대로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겠습니다. 동탁은 다시 말했다. 이유, 암만 해도 이번 일에는 반드시 공모자가 있을 것이 분명하니 그런 놈들도 조사해서 모두 극형에 처하라. 물론 그래야 합니다. 조조를 붙잡는데 정신이 팔려 공모자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일이 없도록 하란 말이다. 네, 조조란 놈과 공모자들을 기어이 체포하도록 긴급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유는 즉시 달려나가 조조의 인상을 화공에게 그리게 하고 군사들을 동원하여 몽타주와 현상금 내용을 전국적으로 배부하였다. 이리하여 조조는 전국적인 지명 수배범이 되었고 장차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오직 하늘만이 알고 계실 것이다. 한편 동문을 나선 조조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며 고향인 진류를 향해 거침없이 달렸다. 그러나 중모연에 이르러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수문장과 병사들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말에서 내려라. 관문을 지키는 수비병의 창 끝에 에워싸인 조조는 이미 낙양에서 내려진 수배령 때문에 말에서 끌어내려졌다. 조금 전에 낙양에서 조조란 자를 보기만 해도 체포하라는 엄명이 내려졌는데 당신은 암만 해도 풍채와 용모가 낙양에서 내려온 인상서와 비슷하다. 조조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지만 쉽게 겁먹는 인물이 아니었다. 나를 조조라고요? 사람을 잘못 보아도 한참 잘못 보셨소. 나는 한낱 객상에 불과한 황보라는 사람이요. 어쨌든 우리들이 당신을 마음대로 놓아줄 수는 없으니 경비대장님께로 가자.
조조는 꼼짝없이 본부로 끌려갔다. 수비대장 도의 진궁은 조조를 보자마자 말했다. 이 사람은 조조가 틀림없다. 나는 전일 낙양에서 근무하며 조조를 여러 번 본 일이 있어. 그대가 황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오. 진궁은 조조를 체포한 것을 크게 기뻐하며 곧 감옥에 가두게 했다. 수배령에는 조조를 체포한 자에게 상금 1000냥과 만호의 벼슬을 내린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기쁨이었다. 조조는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 옥문에 기대어 눈을 감은 채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조치와 신상 변화에 대한 불안감으로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그때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조조, 조조. 깜짝 놀라 살펴보니 자신을 부르는 이는 수비대장 진궁이었다. 무슨 일인가? 당신은 낙양에서 동승상에게 각별한 총애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를 배반하다가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조조는 태연히 답했다. 참새가 어찌 봉황의 뜻을 알 수 있으리오? 그대는 나를 이미 사로잡았으니 여러 말 말고 빨리 나를 낙양으로 압송하여 상을 받도록 하게. 진궁은 뜻밖의 대꾸를 했다. 당신은 사람을 보는 눈이 이렇게나 어두운가? 뭐라고? 당신이 사람을 너무 깔보기 때문에 한마디 해본 것이오. 나 역시 평소에 큰 뜻을 품고 있으면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점에서는 당신 못지않다고 생각하오. 조조는 그 말을 듣고 자세를 바로잡으며 정중하게 입을 열었다. 듣고 보니 고마운 말씀이오. 귀공이 그런 뜻을 품고 있다면 나도 나의 진심을 말하리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나라의 녹을 받고 살아온 가문이요. 내 주인은 항상 한나라 황실이었소. 그러나 동탁이란 자는 황제를 제멋대로 패하고 백성을 포악하게 다스리니 내 어찌 이런 자를 죽이려 하지 않았겠소? 천운이 따르지 않아 동탁 암살에 실패하고 이렇게 붙잡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실패도 각오했던 몸이니 더 이상 미련은 없다오. 진궁은 그 말에 감격한 듯 즉시 옥문을 열고 조조를 불러내었다. 조공은 어서 나오시오. 귀공은 어디로 가던 길이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 각지에 흩어져 있는 영웅들과 의병을 일으켜 동탁을 당당하게 쳐부술 생각이었소. 진궁은 감격하며 말했다. 조공의 말을 듣고 보니 기쁘기 한량 없구려. 나도 뜻하는 바가 있으니 우리 함께 큰 일을 도모해 보는 것은 어떻겠소? 귀공도 동탁을? 내가 무슨 사사로운 원한 때문에 동탁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오. 국가의 대의를 위해 나 역시 동탁을 쳐부술 생각을 품고 있었소. 조조는 놀라며 말했다. 귀공도? 나도 이 자리를 버리고 조공과 함께 천하의 의병들을 불러 모으는데 아낌없이 협력할 터이니 우리 빨리 위험지대에서 벗어나도록 합시다. 진궁은 조조의 손을 잡고 길을 재촉했다. 아, 하늘이 무심치 않아 내가 사지에서 귀인을 만났구려. 조조는 크게 감격하며 진궁이 이끄는 대로 밖으로 나왔다. 진궁은 마국간으로 가서 튼튼한 말 2匹를 꺼내며 말했다. 조공은 이 말을 타고 성문 밖 동쪽 10여리에 있는 만월정에서 나를 기다리시오. 나는 이 길로 사저에 가서 가족들에게 급히 피신하라고 말하고 뒤따라 가겠소. 그럼 뒤따라 오시오. 조조는 말에 박차를 가하며 야간 도주를 시작했다. 그로부터 사흘 후 만월정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말을 달렸다. 석양이 짙어가는 저녁 무렵 도착한 곳은 성고라는 곳이었다.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보냈구려. 진궁이 말고삐를 늦추며 중얼거렸다. 조조는 채찍을 들어 맞은 편 울창한 숲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붙잡힐 염려는 없소.
오늘 밤은 저 숲속 집에서 편히 쉬도록 합시다. 저 숲속에는 누가 있소? 여백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내 선친과 형제의 의를 맺은 분이요. 그렇다면 안심할 수 있겠구려. 갑시다 그려. 두 사람은 여백사의 집을 찾았다. 주인은 불시에 나타난 두 사람을 보고 반가워하면서도 놀라 물었다. 아니, 자네는 무슨 죄를 저지르고 도망을 다니는가? 네, 제가 도망을 다니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조정에서 전국 각지에 자네 인상서를 보냈다고 들었다네. 아, 그 얘기 말씀입니까? 제가 역적 동탁을 죽이려다 실패했기 때문에 체포령이 내린 것입니다. 조조는 여백사에게 솔직히 이번 도주 경위를 설명했다. 여백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같이 오신 분은 누구신가? 아참, 소개가 늦어 죄송합니다. 이분은 진궁이란 분으로 심중에 큰 뜻을 품고 저를 사지에서 구출해 주신 분입니다. 여백사는 진궁에게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처음 뵙습니다만 앞으로도 조조를 많이 도와주십시오. 귀공이 아니었다면 조씨 일문이 멸족될 뻔했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돌연한 패를 끼치게 되어 오히려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면 고단하실 테니 쉬십시오. 우리 집에 마침 술이 떨어져서 내가 서촌에 가서 술 한 동이를 받아오겠습니다. 여백사는 말을 마치자 나귀를 타고 어디론가 총총히 사라져 버렸다. 조조와 진궁은 여장을 풀고 마주 앉아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술을 가지러 간 주인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날이 어둑해지자 후원에서 썩썩하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무슨 소릴까? 조조는 의아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다. 틀림없이 칼 가는 소리다. 주인은 술을 사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우리를 관가에 밀고 해서 상을 타려는 것이 아닌가. 그때 후원 쪽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묶어가지고 죽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조조는 진궁을 향해 말했다. 여보시오, 진궁. 큰일 났소. 저놈들이 우리를 죽이려는가 보오. 사태가 일이 되었으니 우리가 먼저 저놈들을 죽이고 도망갑시다. 조조는 칼을 빼들고 후원으로 들어갔다. 후원에서는 4명의 장정들이 예상한 대로 칼을 갈고 있었다. 조조는 그들을 발견하자 벼락같이 달려들어 모조리 목을 잘라 죽였다. 그러고도 혹시나 숨은 사람이 없는가 하고 부엌을 살펴보니 부엌 바닥에는 잡을 양으로 결박해 놓은 돼지 한 마리가 있었다. 아뿔싸. 진궁은 깜짝 놀라며 조조를 돌아보았다. 우리가 잘못 알고 생사람을 죽였구려. 진궁은 지나치게 경솔했던 것을 크게 뉘우쳤다. 이왕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후회한들 소용 있겠소? 자, 이제 우리는 빨리 도망이나 갑시다. 두 사람은 마음을 다잡고 길을 떠났다. 한 마장을 지나던 중 저편에서 나귀의 술동이를 매달고 오는 여백사를 만났다. 여백사는 두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니, 왜 이렇게 급히 떠나는가? 죄 지은 몸이 어찌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자네를 위해 돼지까지 한 마리 잡으라고 했으니 다시 돌아가세.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는 게 무슨 걱정인가? 잠깐 들러서 볼일 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꼭 오도록 하게 기다리겠네. 조조는 거짓말을 적당히 꾸며 여백사와 헤어졌다. 그러고 나서 얼마 가지 않아 진궁을 돌아보며 말했다. 진궁은 여기서 잠깐 기다리시오. 조조는 여백사가 사라진 뒤 불이 나게 뒤쫓아갔다가 잠시 후 돌아왔다. 어디를 다녀오신 게요? 진궁이 물었다. 조조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방금 여백사를 뒤따라가서 그를 죽이고 오는 거요. 진궁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말했다. 아니, 우리가 이미 무고한 사람을 죽인 것만으로도 가슴 아픈 일인데 어쩌자고 선대 의형제분까지 또 죽인단 말이오?
조조는 단호하게 말했다. 여러 말 말고 어서 가기나 합시다. 어쩌자고 사람을 함부로 죽이냐 말이오. 더구나 여백사같이 착한 사람을. 생각해 보시오.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가 부리던 하인들이 내 손에 죽은 것을 알게 되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원망할 게 아니오. 그야 물론 당연한 일이겠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원망한 나머지 관가에 달려갈 것이고 그러는 날에는 우리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 아니겠소? 그래도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될 일이 아니오. 천만에 내가 남을 배반하는 일이 있을지언정 남이 나를 배반하게 해서는 안 되는 법이요. 그것이 나의 인생 철학이요. 자, 이제는 과거지사의 일로 묻어두고 어서 빨리 도망이나 갑시다. 진궁은 조조의 말에 어이가 없어 묵묵히 뒤만 따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심정은 매우 복잡했다. 이 사람은 천하를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빼앗으려는 야망에 불타는 사람이구나. 진궁은 조조를 따라온 것을 후회했지만 이제 와서는 어쩔 도리가 없어 묵묵히 뒤만 따를 뿐이었다. 이날 밤은 달이 무척이나 밝았다. 두 사람은 밤늦게 한가한 객주집에 들었다. 조조는 밥과 술을 마시기가 무섭게 자리에 눕더니 이내 골아 떨어졌다. 죄 없는 사람을 너댓이나 죽였건만 아무런 고민도 없이 태연히 자고 있었다. 실로 대담무쌍한 태도였다. 진궁은 자고 있는 조조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지금이라도 나는 무고한 사람을 수없이 죽이고도 일말의 죄책감조차 없는 저 간악한 조조를 얼마든지 찔러 죽일 수 있다. 차라리 저자를 죽여 없애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닐까? 진궁은 몇 번이고 칼자루를 잡았다 놓았다 하면서 고민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조조는 충신이 아니라 간웅이다. 이런 자는 후환이 없도록 진작 죽여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했다. 어지러운 세상에는 조조 같은 간웅도 필요하기에 천지신명께서 저런 자를 일부러 세상에 내보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차라리 조조와 헤어져 내 갈 길로 가는 것이 현명하리라. 그렇게 진궁은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조조가 곤하게 잠든 틈을 타 말을 타고 동군을 향해 미련 없이 길을 떠났다. 새벽이 되어 조조가 잠에서 깨어보니 진궁은 말과 함께 사라져 있었다. 진궁이 어제 일로 나를 믿지 못하고 결국 떠나버린 모양이로구나. 할 수 없지. 떠날 사람은 떠날 수밖에. 허허. 조조는 먼 하늘을 우러러 쓴웃음을 지은 뒤 말을 타고 진류 땅으로 향했다. 며칠 후 조조는 고향에 도착해 부친 조승을 찾아가 자신의 공경을 이야기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이제는 의병을 규합해 동탁을 제거하고 천하대세를 쥐어볼 생각입니다. 조승은 오랫동안 심사숙고하다가 말했다. 내가 실로 어마어마한 꿈을 꾸고 있구나. 그러면 이 애비가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느냐? 조조가 간청했다. 제 꿈을 실현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아버님께서 군비를 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승은 답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애비가 무엇을 아끼겠냐마는 막대한 군비를 계속 대줄 수는 없을 것이다. 조조는 제안했다. 그렇다면 부호 몇 사람을 소개해 주십시오. 우리 가문은 승상조참의 후손으로서 한 왕실 대대로 명문거족인 것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니 친분 있는 부호들에게 말하면 군비 조달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조승은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그러면 위용이라는 사람에게 말해보기로 할까? 위용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남에서 첫째 가는 거부인데 충의를 중히 여기고 재물을 우습게 아는 사람이지. 그가 응해주면 군비는 걱정 없을 것 같구나. 조조는 말했다. 그럼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조승은 웃으며 말했다. 너는 모든 일을 너무 간단하게만 생각하는 것 같구나. 조조는 담담하게 말했다. 큰일은 오히려 간단하게 해치우는 것이 대사를 성공시키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조승은 웃으며 응낙했다. 며칠 후 조조는 위용을 집으로 초대해 주연을 베풀었다. 술이 몇 순배 돌았을 때 조조가 위용에게 말했다. 지금 동탁이 황제를 맘대로 갈아치우고 권세를 휘두르며 백성들을 도탄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한나라에는 주인이 없는 것과 다름없지요. 그래서 제가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해보려 합니다. 힘이 부족하니 대인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조조의 당당한 말에 위용은 간단히 대답했다. 나도 진작부터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으나 천하를 구할 영웅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네. 그런데 맹덕 자네가 그 뜻을 실행에 옮긴다니 내 어찌 도움을 마다하리.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물었다. 저의 부탁을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무렴. 군비는 내가 담당하겠네. 승산이 서거든 대사를 도모하도록 하게. 조조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군비만 조달된다면 하남 천지를 의병으로 뒤덮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날부터 조조는 의병을 대대적으로 모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커다란 백기를 만들어 높이 세웠다. 그 깃발에는 충이라는 두 글자를 크게 써 각지의 장군들에게 경문을 띄웠다. 경문. 대의로서 천하에 고하노니 동탁은 하늘과 땅을 속이고 천자를 죽이며 나라를 망쳤다. 이로 인해 황궁은 피폐해지고 매사에 음모와 죄악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이에 나는 천자의 은밀한 뜻을 받들어 의병을 모아 동탁의 무리를 몰아내려 한다. 원컨대 충의의 용사들은 나와 함께 위로는 황실을 살리고 아래로는 백성을 구하자. 이 경문이 당도하는 즉시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아끼는 분연한 마음을 한데 모아 역적의 무리를 쳐 없애는데 힘을 보태기 바란다. 교의 조조. 사람이 비록 영웅의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하늘의 때와 땅의 이로움을 비롯하여 사람과의 화합을 얻지 못하면 영웅의 기세를 떨칠 수 없는 법이다. 조조는 경문을 돌림으로써 바로 이때 하늘의 때를 잡았다. 각지에서 나라를 걱정하던 영웅들은 이 경문을 보고 속속 하남으로 모여들었다. 모여든 이들 중에는 수병을 거느린 지방 토호도 있었고 양평 출신 악진과 산양 출신 이전은 각각 병사 3천여 명을 데리고 찾아왔다. 조조는 이들을 좌우군 장전리로 삼았다. 다음 날 초군 출신 하우돈이 동생 하우영과 함께 군사 1,000여 명을 이끌고 찾아왔다. 다시 며칠 후 조조의 족제인 조인과 조홍 형제가 각각 군사 1,000여 명을 데리고 달려왔는데 그들은 모두 병마와 싸움에 능숙한 무장이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일찍이 동탁의 횡포의 붕괴의 고향으로 낙향했던 발의 태수 원소가 동탁을 토벌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고 군사 만여 명을 이끌고 조조에게 달려온 것이다. 형편이 이렇다 보니 각 지역에서는 군비를 조달해 주겠다는 부호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아져 위세는 날로 등등해졌다. 모여든 영웅들의 규모는 다음과 같았다. 남양태수 원술, 기주지사 한복, 예주자사 공주, 연주자사 유대, 한해군태수 왕광, 진류태수 장막, 동군태수 교모, 산양태수 원유, 제북상포신, 북해태수 공융, 광릉태수 장초, 서주자사 도겸, 서량태수 마등, 북평태수 공손찬, 상당태수 장양, 오정후 장사태수 송견, 기양후 바레태수 원소, 이들 모두 각자 10,000명 이상의 병사를 이끌고 모여든 영웅들이었다. 그중 제16진의 대장인 송견은
장래에 큰 뜻을 품은 인물이었다. 북평 태수 공손차는 제14진으로 회맹에 참석하기 위해 1만 5천의 병사를 거느리고 조조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북평을 출발해 덕주 평원현에 가까워졌을 때 산 위에서 말탄 장수 세 사람이 천천히 달려왔다. 공손찬이 진열을 멈추고 바라보니 앞선 장수는 바로 유현덕, 곧 유비였다. 현덕공이 여기는 웬일이오? 공손찬은 유비와 예전부터 동문수학하며 친분이 있어 반갑게 맞았다. 공손 장군께서 대군을 거느리고 이곳을 지나신다기에 일부러 뵙고 회맹에 참여하려 왔습니다. 동행한 두 장수는 뉘시오? 이 사람들은 내 의제들이옵니다. 한 사람은 관운장, 한 사람은 장비라 하옵니다. 유비는 두 아우를 공손찬에게 소개했다. 그럼 유공이 황건적을 토벌할 때 공을 세웠다는 바로 그 아우들이군요. 네, 관운장은 마궁수, 장비는 보궁수로 두 사람 모두 일기당천의 맹장이옵니다. 공손찬은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소. 당대의 영웅들이 난적 동탁을 치는데 힘을 합하다니 얼마나 기쁘고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소. 우리 함께 가십시다. 이렇게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는 일시적으로 공손찬의 부하로서 조조의 휘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행군 대열에 참여한 장비가 관우에게 말한다. 참 세상 일은 알다가도 모르겠소. 뭐가 말이냐? 형님은 그 일을 벌써 잊으셨소? 무슨 일을 말하는 거야? 장비는 혀를 끌끌 차며 말한다. 유비 형님의 어릴 적 스승, 노식 장군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낙양으로 압송될 때 우리와 우연히 마주쳤잖아요. 그 뒤 우리가 황건적에 몰려 위기에 처한 광군을 구해주었고, 맞아요. 그때 구해준 광군의 대장이 동탁이었지요. 그런데 그자가 우리를 작군이라 무시했기에 내가 그를 죽이려 했었지 않습니까? 관우는 쓸쓸한 표정으로 장비를 바라본다. 이젠 그만해둬라. 그러자 장비는 장팔사모 손잡이를 움켜쥐며 맹세하듯 말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동탁, 그놈을 내 손으로 베어버리겠어. 조조는 각지에서 모여든 제후와 영웅들을 대접하기 위해 소와 양을 잡고 잔치를 크게 베풀었다. 회맹에 모인 18제후와 영웅을 모두 합하면 조조까지 포함해 이들의 병력은 무려 20만, 몰고 온 병사들의 진지는 200여리에 달했다. 이윽고 회맹에 참여한 18제후와 영웅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해군 태수 왕광이 말한다. 이제 의병을 일으켜 역적 동탁을 토벌함에 있어 군기를 확립하고 명령체계를 세우려면 반드시 맹주를 선정해야 합니다. 모든 군사가 그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옳은 말씀이요. 제후와 영웅들은 즉석에서 찬성하였다. 하지만 누가 맹주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오랜 침묵이 흐른 뒤 조조가 입을 열었다. 원소 장군이 어떠하겠소? 원소 장군은 한나라 명장의 후예일 뿐 아니라 4대에 걸쳐 삼공의 중책을 지낸 가문이요. 가문과 명망으로 보아 원소 장군이야말로 맹주로 추대하기에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오. 원소가 대답한다. 천만에 나는 맹주가 될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요. 그러나 다른 제후와 장수들은 조조의 제안에 모두 찬성했다. 원소는 두어 번 더 사양하다가 마침내 말한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어쩔 수 없군요. 그리고 원소는 맹주가 되기를 수락하였다. 이튿날 식장에는 단을 쌓고 오방에 깃발을 꽂았다. 각 제후와 장군들이 가져온 장비와 무기를 질서정연하게 나열한 뒤 원소가 경건하게 단에 올랐다. 단상에 오른 원소는 의관을 바로잡고 허리에 장도를 차고 분양하며
하늘을 우러러 축원하였다. 역적 동탁의 무리를 징벌하는 대맹이 이제 굳게 맺어졌습니다. 우리는 한실의 불행을 떨쳐버리고 만민을 도탄 속에서 구원할 책임을 맡았습니다. 불초 원소가 중망에 따라 지위의 대임을 맡았사오니 천지신명이시여 바라옵건대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소서. 원소가 배천 이례를 마치자 자리의 제후와 군사들은 감격 어린 어조로 외쳤다. 이제 때는 왔도다. 천하의 여명은 밝아온다. 머지않아 낙양의 역적들은 반드시 제거될 것이다. 식이 끝나고 병사들의 만세 소리는 천지를 뒤흔들 듯 진동하였다. 이어 제후들은 한자리에 모여 연락을 나누었다. 조조가 말하였다. 오늘 이렇듯 맹주를 세우고 도적을 치기로 한 바에는 서로의 강약을 가지고 개교를 부려서는 아니 될 줄로 아오. 원소는 목을 가다듬고 답했다. 본인은 비록 재주는 없으나 제공의 추대를 받아 맹주가 된 이상 공이 있으면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줄 것이오. 제공들은 병사들에게 군율의 지엄함을 깨우쳐 위법이 없도록 하여 주시오. 제후들은 모두 머리를 숙이며 명을 받들었다. 원소가 말을 이어갔다. 내 아우 원술은 격리의 재주가 있으니 병참과 수송의 임무를 맡기겠소. 모두 그리하시오. 이어 원소가 북진 계획을 밝혔다. 이제 낙양을 향하여 북진해야 하겠는데 누가 선봉으로 나서 사수관 공격의 임무를 맡아주겠소? 장사 태수 송견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장사 태수 송견이 비록 재주는 없으나 선봉을 맡아볼까 하오. 원소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송견 장군이 선봉의 대임을 맡아 초전을 승리로 장식해주기 바라오. 송견은 임무를 부여받자 곧 원소 앞을 물러나 대군을 거느리고 사수관을 향해 출발하였다. 송견을 선봉장으로 하는 20여만 명의 동탁 토벌군이 낙양을 향해 진군하였다. 그 소식은 자연히 승상부에 전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이유는 정찰병의 보고를 받고 불이 나게 승상부로 달려들어왔다. 승상각하, 큰일 났습니다. 동탁이 비대한 몸을 바람벽에 기대고 앉아 반문했다. 아침부터 무슨 큰일인가? 이유는 지금까지 수집된 모든 정보를 보고하며 말했다. 승상, 이번에야말로 큰일인가 봅니다. 이번에는 조조와 원소만이 아니라 18개 제후와 태수들이 한데 뭉쳤다고 합니다. 동탁이 묻는다. 그렇다면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물론입니다. 저들은 원소를 총대장으로 조조를 참모로 송견을 선봉장으로 하여 진군하고 있으며 이미 첫머리가 사수관에 접근했다고 합니다. 동탁이 잠시 생각하며 말했다. 송견이라면 장사 태수 말인가? 그자가 싸움을 잘하나? 자세히는 모르나 싸움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자는 병학자로 유명한 손자의 후손이니까요. 동탁은 잠시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으나 이유는 송견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의 능력을 강조했다. 송견이 17살 되던 해 그는 해적이 들끓기로 유명한 전당 항구에 아버지와 함께 놀러 갔던 일이 있었다. 그날 저녁 송견은 바닷가에서 양민의 재물을 빼앗는 수십 명의 해적들을 발견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송견은 잠자코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칼을 뽑아 해적 무리 속으로 뛰어들어 두목으로 보이는 자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렸다. 그리고 남은 해적들을 노려보며 외쳤다. 이놈들아, 썩 없어지지 못하겠느냐? 나는 이 해안을 지키는 사람이다. 해적들은 공포에 질려 빼앗은 재물을 그대로 둔 채 달아났다. 송견은 재물을 주인들에게 돌려주고 값진 보석도 사례 없이 되돌려 주었다. 그 사건 이후 송견의 이름은 전당 일대에 퍼졌고 누구나
그의 말이라면 군말 없이 따르며 존경하였다. 동탁은 이유의 보고를 듣고 나서야 진지한 얼굴이 되었다. 그런 용맹을 가진 놈을 쳐부수려면 우리 쪽에서도 걸출한 장수를 보내야 되겠구먼. 그러면 누가 좋을까? 그때 동탁 옆에 서 있던 여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조존이 원손이 송견이니 하는 것들도 제게는 풀처럼 보일 뿐입니다. 군사 수천 명만 주시면 제가 역도 두목들의 머리를 모조리 베어오겠습니다. 동탁은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믿음직스러운 얘기로다. 그대가 있는 한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나. 이번에는 문 밖에서 장수가 나와 큰 소리쳤다. 여포 장군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닭을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소장이 나가 역도의 머리를 베겠습니다. 그 장수는 키가 9척이나 되고 위풍이 늠름한 용장 화웅이었다. 오, 화웅인가? 그대가 사수관으로 가서 역적들을 섬멸토록 하라. 동탁은 즉시 화웅을 효기교의로 삼아 병마 5만을 주고 이숙, 호진, 조잠과 함께 밤을 새워 사수관으로 나가게 하였다. 한편 동탁 토벌군의 제북상 포시는 시기심이 많았다. 그는 선봉장 송견이 공로를 독차지할까 걱정하며 동생 포충에게 병사 3천을 주어 송견보다 먼저 사수관에 도착하게 했다. 포충은 선발대 500명을 이끌고 산을 넘어 사수관에 먼저 도착했다. 그러나 사수관 성루에서 이를 발견한 화웅은 5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달려나와 격전을 벌였고 포충은 화웅에게 패배하고 목이 떨어졌다. 화웅은 포충의 머리를 승상부로 바쳤고 동탁은 크게 기뻐하며 그를 도독으로 삼았다. 선봉장 송견은 포충의 패배를 모르고 정보, 황계, 한당, 조무 등 4명과 함께 사수관 성문 앞에 이르렀다. 송견은 성 밖에서 외쳤다. 역적 동탁을 돕는 놈들아, 빨리 나와 항복하라.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성 안에서 화웅이 큰 소리로 웃으며 외쳤다. 하하, 어리석은 놈이 무슨 개수작을 하는 것이냐. 누가 나가서 저자의 목을 베어 공훈을 세워보겠느냐? 부장 호진이 달려나오며 소리쳤다. 제가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러나 정보와 호진의 싸움은 오합도 못되어 정보가 호진의 목을 베었다. 화웅은 성문을 굳게 닫고 돌과 화살로 공격했다. 송견은 성 밖에서 적을 끌어내려 했지만 적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결국 송견은 성문 근처에 진지를 구축하고 원소에게 전승 보고와 군량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원술은 일부러 군량을 지원하지 않았고 송견의 군사들은 흉흉해졌다. 송견은 분노하며 중얼거렸다. 도대체 총대장 원소는 뭘 하고 있는 거냐? 줄인 배를 움켜잡고 싸우란 말인가? 그날 밤 달은 밝고 바람은 온화했다. 동탁의 부하 이숙은 삼경이 되기를 기다려 송견의 뒤에서 기습을 감행했다. 송견의 군사들은 불시에 기습을 받아 혼란에 빠졌다. 송견은 갑옷을 입고 허둥지둥 달려나와 화웅과 맞서 싸웠다. 한참 싸우던 중 아군 진지에서 불이 일어났다. 이숙이 불을 지른 것이었다. 송견은 전세가 불리하자 정군의 후퇴 명령을 내리고 말을 달려 적진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부하들은 조무 하나만 뒤따랐고 송견은 붉은 두건덕에 자신이 집중 공격당하고 있음을 깨닫고 두건을 조무에게 맡겼다. 새벽 송견은 흩어진 부하들을 모았다. 정보, 황계, 한당은 무사히 돌아왔으나 조무는 돌아오지 않았다. 송견은 조무가 자신을 대신해 죽은 줄 알고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부상당한 조무가 본진으로 돌아왔다. 송견과 황계, 정보, 한당은 조무를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